오늘 부득이하게 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더 좋죠? 네, 저는 여기 모니터 앞에 두고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 암튼 다들 이제 중간고사 보시느라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채점은 이미 다 끝났는데, 저 지난번 시험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 각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 시험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잘 보셨고, 점수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 내용이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하거나 부분 점수를 좀 많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퀴즈를 수업하기 전에 미리 좀 드렸는데, 퀴즈는 이제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꽤나 오래전부터 파이썬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좀 많이 사용되는 예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많이 소스 코드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이 한 코드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깃허브에 올리시지 마시고, 최대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 찾아보시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배우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한데, 원래 배우는 과정은 어떤 것이든 다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 푼다고, 소스 코드를 잘 못 짠다고 너무 자기를 뭐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머리를 많이 써서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퀴즈는 다 푸신 다음에 깃허브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거 가지고 실습은 출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그 강의 공지나 뭐 어디 또 게시판에 질문하는 거가 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은 제 첫 번째 강의 자료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 거기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할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딱 절반 정도가 지났고 이제 딱 절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다 고생 많았고,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강의도 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 거는 이제 드디어 뭐 말만 계속 하던 머신러닝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기말고사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예제들을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머신러닝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할 거는 뭐지? 파이썬 얘기는 좀 적으니까 기타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프로그래밍이 별로 싫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될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부터 강의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객체화, 클래스와 객체, 요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머신러닝인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왜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머신러닝 프로세스, 그리고 머신러닝 학습 방법의 종류,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머신러닝을 이제 파이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사용할 그런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안전공학을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제가 과거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콘크리트의 균열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탐지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그래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 안에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은 물론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아 이게 균열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한테 던져주면 컴퓨터는 아 이게 그냥 이미지 파일이구나 까지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내에서 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고양이가 있다거나 개가 있다거나 뭐 오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머신러닝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GPU와 CPU 이런 것들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서 컴퓨터가 드디어 이제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객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내에서 특정한 객체가 있다. 이 객체의 이름은 고양이다. 혹은 개다. 뭐 오리다.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또는 뭐 숫자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시간에 뭐 안전율이 얼마였다. 어떤 특정 시간에 뭐 하중이 어느 정도로 압력이 뭐 계속 가해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 타임 스탬프로 쭉 찍어가지고 일정 한 1분 간격으로 뭐 이때 안전율은 얼마, 이때 안전율은 얼마, 뭐 이런 식의 데이터라던가 뭐 기타 등등 아버지의 키는 얼마고 아들의 키는 얼마, 뭐 이런 식의 숫자 데이터들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 안에 있는 사물들을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하면은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바로 뭐 자율주행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들은 거의 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지 센서만 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 옆에 뭐 이미지 카메라 센서가 엄청나게 많고, 그 사방에서 오는 뭐 자동차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전거 아니면은 뭐 운전에 방해되는 뭐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을 하고, 사람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피해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유턴을 한다거나 뭐 더 좋은 길을 뭐 알아서 찾아간다거나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가 이미지 내에서 어떤 객체가 있고 어떤 사물이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에 관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는 이미지 내에서 어떤 사물이
이미지 내에 들어있는 객체가 이 객체가 사람인지 고양인지 뭐 개인지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는 이제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원본 이미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거는 크게 고양이라는 어떤 객체를 인식하게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작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다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해서 쪼개서 확대를 해보면 컴퓨터가 인식하기를 이런 숫자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미지를 요 한 픽셀 한 픽셀 한 픽셀의 값을 사진이 저장한 이 픽셀 값을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색값으로 바꿔가지고 RGB, 레드, 뭐 그린, 블루 이런 식의 값으로 변환을 해서 사람들한테 컴퓨터 화면 모니터 밖으로 이제 고양이 사진이구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값은 이렇게 픽셀 값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했을 때 이건 행렬 값이잖아요.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게 고양이라는 이미지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픽셀 값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 픽셀 값이 고양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인식하게 해줘야지만 이미지 내에서 고양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사람이 한 장 컴퓨터한테 야 이거 내에서 객체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던져주면은 컴퓨터는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각 이미지 내에 이렇게 픽셀 값으로 쭉 다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우겠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만약에 머신러닝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쳐봅니다. 이렇게 한 4 곱하기 4 영역에는 뭐가 있고 뭐 6 곱하기 6 영역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탐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일정한 픽셀의 어떤 특정 패턴이 보여집니다. 고양이는 머리라는 게 있고 뭐 발도 있고 다리가 4개 있죠. 그리고 꼬리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마다 품종마다 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래스 만들 때 어떤 추상화라는 걸 배웠었는데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는 공통적인 어떤 특성 값들을 속성 값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 init이라는 어떤 초기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클래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이런 고양이 사진을 읽었을 때 이 특정 꼬리에 대한 픽셀 값들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 사진들 속에서 그 꼬리가 포함되어 있는 고양이 사진들은 대부분 다 고양이의 꼬리가 부피나 뭐 화면에 찍힌 꼬리 이런 이미지들이 데이터 픽셀 값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할 때 그리고 뭐 이런 픽셀 값들은 고양이의 특징이구나. 수염 픽셀 값이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고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패턴을 정형화해가지고 공통된 특성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 고양이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계속 컴퓨터한테 주어지면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고양이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픽셀 값들을 추려내서 이게 고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 그리고 뭐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컴퓨터한테 주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공통된 어떤 어떤 패턴 값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고양이고 이런 이미지일 때는 이런 픽셀 값일 때는 개구나 이렇게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주로 이제
뭐 이미지 인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 회귀 분석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부모의 유전학적인 특성에 의해 가지고 부모의 키가 크면 자식들의 키도 클 것이다 라는 이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랬을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Y축은 자식에 대한 키 값이고 뭐 X축은 이제 부모의 키 값인데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외 혹은 데이터 범주가 조금 멀리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값이 이제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값이 부모와 자식의 키 값이 뭐 비슷한 것들 그렇게 분집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원의 크기가 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값들은 이제 원의 크기가 작고 이런 데이터 값인데 그 중에서 특정한 어떤 방정식을 하나 찾아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 45도 각도의 완전 높은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상향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중에서 이러한 그래프, 그러니까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을 해서 일직선 상에 있는 어떤 이런 방정식들을 찾아가는 것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될 거가 그거가 있어요. 그 식물인데 식물은 씨앗을 심고 나오면은 뭐 품종에 따라서 어떤 품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식물을 좀 아는 게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 잔디라고 해봅시다. 아 잔디? 네이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줄기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올 때 잎이 3개 또는 4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찍으면 이걸 만약에 뭐 심은 개수고 뭐 플립의 개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쪽 가운데 이제 밀집한 이런 각각의 점들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뭐 네이클로버라는 어떤 식물의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잎의 수가 몇 개냐를 이런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점으로 표시될 거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주어졌을 때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데이터들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을 찾아내어서 이러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일정한 방정식을 주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잎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는 우리가 심은 씨앗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네이클로버 잎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3개를 심었으면은 네이클로버 총 우리가 심은 네이클로버의 총 잎의 개수는 9개에서 4개까지 있을 테니까 4 곱하기 3 하면 12개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A와 B 값,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A와 B 값을 컴퓨터가 찾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쉬운 예제로 우리가 씨앗을 많이 심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네이클로버의 잎의 개수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는 쉽게 찾겠지만 왜냐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잡한 우리가 만약에 변수의 개수를 더 주는 거예요. x가 지금은 당장엔 씨앗의 개수라는 변수만 주었는데 우리가 씨앗을 심은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심은 씨앗을 어떤 흙 종류에다 심었는지 이런 것들도 잎의 개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차수가 지금 1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차수의 방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더 복잡해지고 지금처럼 쉬운 그런 뭐 잎의 개수를 찾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면 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겠다 이런 하면은 뭐 당일의 거래량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변수가 필요하고 더 높은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거겠죠. 그 방정식을 찾아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이제 그렇게 복잡해질수록 원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좀 적은 이런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된 방정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대표하는 어떤 방정식, 상관관계가 깊은 어떤 방정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의 키라고 하면은 사람의 키가 뭐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사람의 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에 수렴하니까 좀 그렇고 지금 당장에 떠오르진 않는데 아무튼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찾아낼 수 없다. 방정식을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고 컴퓨터가 조금 더 먼 미래를 예측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정식을 생성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어떤 데이터 이외에 이렇게 좀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을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준다거나,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 대비해서 이거는 너무 오류가 심한, 그러니까 군집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조금 동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처리해 주면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이쪽 애들만 이제 계산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컴퓨터가 데이터들 속에서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데이터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들이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 그 속에서 컴퓨터 보고 방정식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쉬운 얘기인데, 머신러닝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원래 초기에는 레이저 스캐너, 그러니까 작은 레이저 스캐너 말고 그 원래 뭐였지? 아무튼 뭔 개념은 똑같으니까 레이저 스캐너를 달아서 그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객체 간의 어떤 거리라던가 밀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컴퓨터 보고 자율주행을 해라 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자율주행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 스캐너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독점적인 1위인 회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이미지 기반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있으면 사방에 이제 다 카메라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객체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미지 내에 찍힌 사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 보고 바로 알아내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 이미지 내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얘라고 이 차라고 가정하면은 이 차 카메라 센서에서 찍은 외부의 이 자동차가 이 거리에 따라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 차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이 차의 거리는 얼마다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도 개념으로 이제 뎁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 개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자율주행을 이제 좀 더 값싼 이미지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우리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헤이 구글 뭐 노래 틀어줘 하면은 이제 노래 틀어주고 네, 저런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틀어주죠. 헤이 구글 노래 꺼줘. 네, 이렇게 하는 게 다 음성을 인식하는 거죠.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노래 꺼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네요. 아무튼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음성을 내뱉으면 이렇게 파장, 소리의 파장이 나올 거고 그것들은 다 시계열 데이터로 이 각 시간마다 음의 파장의 길이, 높낮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머신러닝이라고 말하면은 그 음의 파장이 이렇게 특정 패턴이 보여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이제 말하는 단어를 말하는 시간 텀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수만, 수천, 수억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공통된 단어를 말할 때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음의 파장을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주어주는 거죠. 머신러닝, 이런 사람이 말하는 머신러닝, 이런 저런 사람이 말하는 머신러닝.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로 공통된 패턴이 컴퓨터가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이 보일 거고, 아 그럴 때는 이런 파장이 들어왔을 때는 머신러닝이구나, 아니면 이런 파장이 들어왔을 때는 헤이 구글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응 조용히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듣는 거죠. 제가 이제 불렀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인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들었던 이런 음의 파장을 단어별로 이렇게 분류를 쭉쭉쭉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음의 파장은 나를 부르는 거, 아니면 이런 파장은 아, 이제 뭐 어떤 명령을 해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놓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처리하는 것. 요게 바로 음성 인식이다. 음성 인식이고 머신러닝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핫한 게 이제 챗봇 챗 GPT 요거죠. 자연어 처리하는 거. 사람이 쓴 글. 음, 컴퓨터가 글을 어떻게 인식할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글자를 각 글자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묶음의 처리로 보면은 특정한 패턴마다 특정한 단어, 아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네, 이런 것들의 엄청 방대한 양,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엄청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한 대규모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웹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웹 페이지들에 있는 모든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땐 이런 많은 답을 글로 쓰는구나를 다 학습한 거죠. 그러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든 거고 찾은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그 패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머신러닝 사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죠.
이게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잘 이해가 되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 보고 PPT만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튼 잘 어느 정도 이해 다는 뭐다 모르겠더라도 잘 어느 정도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해보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에 어떤 분류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많이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분류돼요. 여기 왜 소문자가 이렇게 되지? 아무튼 요거는 소문자 오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큰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건데, 이 말 뜻 그대로 컴퓨터가 학습한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진짜로 사고하는 방식, 우리의 뇌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경망을 만든 게 이제 딥러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머신러닝 방법보다 더 뛰어난 정확도를 가지고 어떤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좀 더 큰 범주에서 머신러닝 개념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과정에는 없는데 이제 딥러닝과 신경세포 구조를 조금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뇌를 본따서 우리가 뇌가 우리 뭐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우리의 뇌가 말을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많이 뇌에 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있고 뉴런 뭐 세포가 이렇게 있고 뭐 데이터 어떤 신경 신호가 딱 왔을 때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아웃풋이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뇌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거를 그러면은 저 뇌 세포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도 어떤 사고를 우리가 인간이 뇌가 사고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출발한 게 이제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세포에서는 세포가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튄다고 합니다. 그것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이, 이 세포들 간에 어떤 데이터의 입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데이터 신호는 이제 뭐 이렇게 연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 뇌에서 만든 세포에서 만든 전기적인 신호가 손가락 끝까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뇌에 있는 세포가 생각한 거랑 이제 손가락 끝에 갔을 때 그 손가락 신경세포가 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뇌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 라는 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손가락까지 세포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죠. 뉴런 노드, 그러니까 손가락까지 가는 어떤 세포들한테 계속 데이터를 던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가락한테 도달하면은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도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했던 뭐 아빠와 자식의 키가 비슷해.
만약에 아빠의 키가 주어지면 아들 자식의 키가 얼마일지, 예를 들어서 아들의 키와 또 딸의 키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빠만 있는 게 아니죠. 엄마도 있고, 엄마와 아빠의 키가 각각 주어졌을 때, 미래에 아직 자식은 없다만, 우리 미래에 태어날 아들의 키가 얼마고, 딸의 키가 대충은 얼마일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정식. 그러니까 제 키가 지금 190인데 제 자식은 그러면은 190에서 뭐 185에서 뭐 195 정도가 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막 쭉 모으다 보면은 어떤 비슷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저와 같은 비슷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자식의 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있을 거다. 혹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안에 있을 거다. 자식의 키가. 이런 식의 방정식을 이제 데이터마다 찾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딥러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데이터가 여기서 처음 주어지고,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을 어떤 이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어떤 다른 노드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도 한번 연산해보고 저 노드랑도 한번 연결해가지고 연산을 해보고,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a와 b의 값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산을 숨겨진 레이어, 요 안에서 처리한다 해가지고 딥러닝이에요. 최종적으로 A 값은 뭐고 B 값은 뭐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제 친구가 키가 뭐 165인데 이 친구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대충 자식의 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주저리 이제 머신러닝이 뭐고 머신러닝 안에 있는 딥러닝은 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도대체 왜 알아야 되냐, 지금 우리 컴퓨터 공학자도 아닌데 굳이 이걸 알아서 뭘 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준비를 했고, 머신러닝은 꼭 컴퓨터 공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점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돼가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기, 장비들이 다 전부 다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저장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폭발하고 있어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지난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화되고 생성되고 IoT 뭐 기기들이 보급화되고 뭐 이럴 때까지 한 2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20년 동안 쌓아진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주식,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HTS라고 하는 주식 거래 매매 그런 것들을 써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거래하는구나 뭐 이렇게 뭐 데이터들이 뭐 만들어지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안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이 콘크리트를 요만큼 써가지고 철근 구조로 이렇게 하면은 안전율이 얼마큼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보고서에 만들어 놓고 다 이제 저장을 해놨겠죠. 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를 그냥 놀리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성능도 좋아졌고 머신러닝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졌대 해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인사이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방정식을 찾으면 이제 뭐가 좋은데 도대체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배합, 콘크리트 배합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에 시멘트를 이만큼 넣고 철근을 뭐 이만큼 넣고 자갈을 이만큼 넣었을 때 뭐 강도가 얼마큼 나온다. 뭐 요런 식의 계산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서 그 방정식을 보고서 막 이렇게 배합을 해보면 실제로는 조금 다른 안전도 또는 강도 이런 게 계산이 되는데 그것들을 막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니까 강도가 이렇게 실험 결과들은 패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값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값이 정확히 어떠한 방정식을 갖는지 이론책과 어떻게 방정식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데이터,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값들, 콘크리트 배합을 했을 때 뭐 물의 양을 얼마 하고 자갈 얼마 하고 했을 때 안전율은 얼마큼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서 컴퓨터한테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하니까 정말 정확한 방정식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콘크리트 배합이라는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냈던 머신러닝으로 찾아냈던 그 방정식 가지고 숫자만 몇 개 입력하면은 알아서 강도나 안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분야든 간에 데이터가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든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굳이 이제 더 이상 반복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정식을 찾아서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패턴 인식한다는 거가 결국 패턴이 찾아지면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의료 쪽에서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과거에는 엑스레이, MRI 이런 거 하면은 다 의사가 그 MRI, 엑스레이 보고 이 사람의 병이 있다, 뭐 혹이 있다, 암이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했는데 컴퓨터가 그 데이터, 사람들의 암 환자 데이터, 엑스레이 데이터를 쭉 줘보고 MRI 데이터를 쭉 줘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의 엑스레이, MRI 사진과는 다르게 어떤 혹 아니면 종양 이런 것들의 이미지 인식 픽셀의 값들이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그 픽셀 값들의 차이들을 컴퓨터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보다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보고 암이네 뭐네 판단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암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해요. 학술적으로. 그렇듯이 아무튼 뭐 되게 많은 분야에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을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 뭐 어떤 컨셉인지도 알았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세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학습 방법과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학생이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막 풀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냥 보고 정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푸는구나를 이제 요즘 말로 뚝배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고통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풀이법이 보입니다. 그 풀이법을 기억해놨다 시험을 보는 거죠.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은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많이 풀어봐요. 그런 다음에 나름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라고 하는 자기만의 풀이, 즉 방정식이 생긴 거고, 그 방정식을 자기가 몸 안에 체득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 점수를 받는 거겠죠. 그렇게 풀면 안 돼. F 뭐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뭐 근데 생뚱맞은 건 안 되겠죠. 생뚱맞은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아까 식물의 잎의 개수를 미래 예측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여기다 심었을 때 이 씨앗이 싹이 튀었을 때 잎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심지 않더라도 알고 싶을 때, 과거에 우리가 심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막 주워다 주는데, 개 중에 데이터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어, 아까 말했던 뭐 아빠와 아들의 키 차이 뭐 이런 데이터를 줘버리면은 이제 연산이 좀 에러가 있겠죠. 올바른 방정식을 못 찾겠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사람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족보 막 가지고 뭐 이 전공 시험 문제 막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전공 시험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엉키겠죠. 그러면 시험을 잘 못 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어떠한 특정 학습 모델을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찾게 하는 게 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줄 때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한테 방정식을 아무것도 없이 방정식을 풀어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데이터 줘봤자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을 찾을 거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틀을 모델한테 주고 데이터를 막 학습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좋고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제대로 잘 줬다면 컴퓨터는 정확히 방정식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학습 방법이 동일하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모델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게 이제 모델 훈련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값을 한번 보고, 만약에 시험을 보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보고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 F가 나왔으면 너 돌아가 해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재시험 보고, 이번에는 D야 다시 돌아가 해가지고 C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A 플러스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머신러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데이터 수집, 현실 세계에서 분포되어 있는 무질서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우한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줍니다.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줄 때 너 이거를 회기로 풀어봐, 아니면 분류 문제로 풀어봐, 아니면 군집화,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 동일한 데이터들끼리 그룹화하는 게 군집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풀어봐, 이렇게 해서 컴퓨터한테 줍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는 그러면 주어진 이런 방정식 모델과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을 찾아냅니다.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 컴퓨터가 만든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뭐 F를 받았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학습하게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정답을 다 알려준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던져주고 기출문제 답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미지 사진을 하나 주고, 야, 이런 이미지 사진이 들어오면 답을 코끼리라고 해, 이런 이미지 사진이 들어오면은 기린이라고 답해,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는 데이터를 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지도 학습은 답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여기 이를 가린 채 기린 사진만 냅다 두는 겁니다. 답은 안 써놓고. 그러면은 요 비슷한 사진들끼리 어떻게 다 모아내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강화학습은 이제 당근과 회초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알파고 만드는 방법인데,
어, 컴퓨터한테 어떠한 데이터도 주지 않고 그냥 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컴퓨터 너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우 잘했다 하고서 내가 점수 1점을 줄게.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네가 X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나는 회초리를 때릴 거야. 뭐 마이너스 1점을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과 체벌을 주는 게 강화학습 방법으로 컴퓨터한테 올바른 방정식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한테 이런 이미지는 토끼다 혹은 이런 이미지 데이터는 판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이미지 사진마다 정답지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학습 모델,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게 할 거냐면은 분류나 회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류는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두 장이 주어졌는데 답은 안 주고 기존의 이렇게 정답지를 가지고 기출 문제를 엄청 많이 컴퓨터가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 들어왔을 때는 토끼, 이런 이미지는 판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 정답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토끼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사진을 주고 옛날에 개새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개와 새를 합성한 개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데이터를 줬을 때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토끼라고 할지 판다라고 할지 개라고 할지 개새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고 뭐 회귀는 뭐 나중에 많이 지겹도록 배울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그냥 여기는 호랑이네요. 토끼랑 호랑이 사진을 이름을 안 써줘요. 이 사진은 토끼, 이런 사진은 호랑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엄청나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픽셀 값을 가진 이미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군집화 방법, PCA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과 체벌 요거 가지고 데이터 필요 없이 컴퓨터가 계속 무한히 반복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바둑을 잘 둘 때까지 계속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가 만들어질 때 사람과 계속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이렇게 수를 바둑을 딱 놓았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뒀어 하고서 매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십만 수백만 판을 두어다 보면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은 바둑을 두는 방법이구나를 터득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정식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바둑을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 이런 걸 만들 때 강화학습을 사용합니다. 뭐 또 알파고 이외에 뭐 스타크래프트를 AI로 만든다 해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었죠 과거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사이킨런 그다음에 파이토치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 파이토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거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주로 이미지 처리하거나 음성 인식 뭐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사이클런 우리가 할 거고 주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딥러닝 쪽은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거의 딥러닝 전용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머신러닝이 무조건 만능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 없이는 시험을 앞만 봐도 그냥 점수가 안 나오겠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머신러닝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델 해석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 여기 보시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아 이런 걸 거쳐서 방정식을 만드는구나. 우리 대충 이 정도는 이제 헤아릴 수 있고 아 각각의 방정식이 뭐겠다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딥러닝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얕게는 안 만들어요. 이게 수백만, 수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각각의 값이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아직까지도 이 모든 컴퓨터가 이 답을 그러니까 챗 GPT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을 만들게끔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값을 내놓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연산을 했는지. 왜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수백만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노드들 간에 어떤 연산이 있었고 어떻게 왜 이렇게 연산을 한 거고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연산에 쓰였을지 어떻게 뭐 나쁜 데이터가 학습이 됐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지도 뭐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해석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잘못 만들면 오버피팅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요 파란색과 초록색은 이제 시험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학습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토끼 사진을 주고 그 밑에다가 아 이거는 토끼 사진이야 라고 기출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 것 이게 학습 데이터고 시험 데이터는 이제 토끼 사진만 있는 거 토끼 정답을 안 알려주고 뭐 이런 건데 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겠죠. 그럴 때 학습의 횟수도 있어요. 몇 번 동안 너가 기출 문제를 풀게 할 건가? 이 모든 학습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적게 풀게 하면은 방정식을 제대로 못 찾아요.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만약에 여기 위치에 여기 근처에 있는 x 값이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비슷하게 이렇게 값이 요거다 이렇게 방정식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비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방정식과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면 아 방정식 잘 만들었네 이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학습이 좀 덜 된 애들은 모질한 애들은 이렇게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완전 오차 값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방정식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x 값을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값은 이렇게 될 텐데 실제 값은 여기 있는 거죠. x 값이 여기 있을 때 y 값이 여기 있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값을 넣어봤던 x 값만 넣어봤더니 y가 여기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오차가 이만큼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는 해보면 오차가 이만큼 발생한 거고 너무 과하게 학습한 데이터를 모두 다 이렇게 지나가는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어떠한 시험 데이터를 넣더라도 다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과적합이에요. 어, 과적합은 주어진 기출 문제만을 너무 잘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특화된 사람이 태어나 버린 거죠. 기출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뭐 검증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게 기출 문제를 만드는 것 이게 학습 데이터
그래서 토끼 이미지와 토끼 사진에 대한 어떤 이름, 토끼라고 하는 정답지를 같이 주는 것.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숨겨두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배포하기 전까지 저는 시험지를 숨겨놔야 되잖아요. 유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공부를 잘했나 안 했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테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내용이고, 강의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흥미가 생겼거나 생기지 않았거나 그건 제 알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난이고, 이렇게 해서 숙제를 조금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머신러닝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노트북이나 개인 컴퓨터에 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이런 설치하는 거 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요거 보시면 이 설치 방법이 나오니까 잘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치됐나 이런 것도 파이썬 스크립트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고, 판다스 요게 뭔가 한번 이렇게. 판다스는 데이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기 편하게, 사람이 전처리하기 편하게 도와주는 툴이에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 데이터에 특화돼서 그런 것들을 연산을 좀 빠르게 하는 그런 툴이고, 네, 여기까지가 이번 머신러닝 개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는 아마 그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퀴즈는 한 번씩 그 문제지들 보시고,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구글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퀴즈를 잘 푸시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강의 자료 공지 거기에다가 자기가 쓴 학번 이름, 이제 URL, GitHub URL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